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었을 거라 봅니다. 일각에서는 아주 긴 기간을 두고 돌아오는 슈퍼사이클이 원자재 시장에 돌아왔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일반인들 역시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요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두고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측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무슨 이유를 들고 있는지 양쪽 모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연일 수주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특히 빅3로 알려진 조선 3사들을 중심으로 계속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십몇 년 전의 초호황 때랑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느는 건 사실이죠. 근데 조선 쪽이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주 대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내부 실적 자체는 오히려 큰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근 10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가장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주가 늘어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됐던 거네요. 네.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작년부터 전개된 원자재 시장에서의 특이 흐름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곡물과 광물을 포함한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됐고, 특히 광물 중에서도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에 이르게 되면서 선박 건조에 쓰일 철판 가격을 급등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이 특정 기업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다르게 작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작년부터 전개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을 두고 원자재 시장이 장기적인 호황 사이클에 접어든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향후에도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호황 사이클을 전망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이유와 근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같이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측은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이들이 향후 원자재 시장의 호황 사이클을 전망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향후에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금리도 내리고 돈도 찍어내고 재정도 막 풀어대는 소위 시중에다가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도 집행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시장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 건설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면 원자재 수요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팬데믹 이후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현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자재의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사실 경제 회복 자체가 양극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피부에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경제지표 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원자재가 사용되는 공산품에 대한 수요 역시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더더욱이 이런 경기 회복 과정이 만약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기 회복 과정이라고 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상승 흐름이 더욱 길고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는 인플레이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원자재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게 되면 흔히 실물 자산을 위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원자재 시장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기 수요까지 겹쳐 이후 원자재 가격의 더 큰 가격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의 경기 상황 자체를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과정이라고 보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실물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향후 원자재 가격 흐름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전망하는 측에서는 크게 봤을 때 지금까지 말한 이런 세 가지 근거를 내세워서 향후 원자재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장하고는 반대로 원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주장하는가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반대하는 의견을 소개할 텐데요. 대표적인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지난 1년 반 동안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7월에 들어선 60달러를 넘어서 70달러 중반대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2020년 초반에 발생한 원유 가격의 폭락 사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폭락 사태 때 원유 가격이 10달러 초반에서 20달러 미만까지도 떨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많은 셰일 기업들이 파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에 원유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 국가들까지도 원유 공급량을 통제하게 되면서 이번과 같은 원유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서 원유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의 원유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원유의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원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원유의 공급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60달러대로 넘어선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 능력에 맞춰서 원유 공급을 늘릴 수만 있으면 향후 원유의 가격 상승 흐름은 충분히 제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원유 같은 경우는 셰일 석유업체 도산 등의 문제도 있었고, 크게 보면 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를 비롯해서 전통 산유국들의 인위적인 공급 조절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언제든지 증산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거네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광물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철광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상 최대의 가격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철광석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급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 급등 현상이 생긴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광산 노동자들의 휴업 사태라든지 파업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이 제한받게 돼서 이런 가격 급등 현상을 부추기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광산이 사라졌다든지 생산 기반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투입돼서 생산만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이상의 가격 상승 흐름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광물 자원은 공급 능력은 충분한데 코로나로 인한 휴업, 파업 영향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간 영향도 크네요. 이 말은 코로나 영향이 줄어든 본격적인 회복기에는 언제든지 공급이 늘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문제였지 공급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일반적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라든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수요 역시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앞으로의 사회는 소비 위주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의료, 통신, 유통 혹은 여행 산업과 같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위주로 소비자들의 그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산품에 비해서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을 부추길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최근에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증가한다는 걸 우리는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는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자재 의존도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한다면 생각한 만큼 원자재 수요가 폭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당장 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무엇을 가지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어디에 가고 즐기는데 돈을 더 쓰고 싶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나 원자재 시장이 슈퍼사이클이니 아니니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물가 급등을 의미하죠. 소득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살기 팍팍해진다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 원자재 시장도 증시, 환율, 채권 시장 챙겨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중요하니까 한 번씩이라도 분위기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물 경제랑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할 시간이었습니다.